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달 5일부터 전 세계의 10% 기본 관세를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차등 부과하기로 하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46%의 초고율 관세를 통보받은 베트남은 즉각 협상에 착수했으며 응우옌 홍지엔 산업무역부 장관과 미 무역대표부의 긴급 통화를 추진 중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산 제품과의 직접 경쟁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태국도 36%의 높은 상호 관세를 통보받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실무협상팀 구성을 지시하며 공평한 무역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미국과의 무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LNG 등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며 차분한 협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마단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로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무역 규제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32%의 관세를 통보받은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협상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민관 공동 대응 체제를 통해 시장 신뢰와 투자 유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작년 무역 흑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4%의 관세 부과를 받은 가운데 보복 관세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신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동남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관세에 보복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수입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 추진 방침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다양한 대응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경제조정부는 미국의 64%에 달하는 사실상 관세율 평가와 관련해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 지적에 따라 규제 완화를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관세는 반도체, 의약품, 니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품에 적용되며 인도네시아에는 32%의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10개 아세안 회원국 모두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미 협상과 소통을 위한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동남아 국가도 보복 관세를 언급하지 않고 협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출업계도 무역 보복보다는 외교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업협회는 무역 흑자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히려 베트남과 중국에 비해 낮은 관세율로 인한 경쟁력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체 수출의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우려보다는 산업체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산 파뮤가 미국의 32% 관세 부과로 수출 정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뮤협회의 에디 마르토노 회장은 정부가 국내 시장 공급 의무화 수출 승인 요건, 수출세를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규 수출 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310억 달러 무역 흑자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파뮤는 전자제품, 의류, 고무 등과 함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파뮤 생산국으로서 최근 5년간 미국 수출량을 2배 이상 늘려왔습니다. 파뮤협회 회장은 일부 파뮤 제품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린은 건강상 이유로 대두유로 제조할 수 없으며 파뮤 화학제품도 다른 식물성 오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파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관세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으며 인도네시아의 국산화 요건, 복잡한 수입 절차, 해외 수익의 국내 송환 의무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계는 정부의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접근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이 경제 전반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는 인도네시아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2.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월에 53.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며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이 수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강세는 주목됩니다. 거대 섬유기업의 파산, 해고 확대 등 부정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1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내수 중심의 신규 주문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전 주문을 채우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2024년 하반기 공산품 수출은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의류, 운동화, 철강 등 여러 품목이 수출 호조를 견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루피아 약세가 국내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여전히 수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낮고 내수 시장이 커 타국 대비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조건은 인도네시아가 상대적 수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외국 언론인과 연구자의 활동에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달 10일 국가경찰령 제3호를 제정하고 외국 기자나 연구자가 특정 장소에서 활동할 경우 경찰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특정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 조치가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수호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률을 준수하는 한 외국 언론인의 정상적인 활동은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제정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의도와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단체와 인권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현장 취재를 위축시키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법률지원연구소의 사무국장은 사전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외신의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파묘 산업, 성소수자, 종교 소수자 탄압 등의 문제가 은폐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환경 전문 미국 기자가 비자 위반 혐의로 추방됐고 2022년에는 연구를 예고한 외국 학자의 입국이 금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정부를 비판해온 주간지 템포 사무실의 돼지머리와 쥐사체가 배달돼 언론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서 열차와 승합차가 충돌해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국영철도회사가 운영하는 해당 열차는 원호기리에서 수라카르타로 향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으며 목격자들은 철도 건널목 관리인이 제때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승합차에는 자카르타에서 귀향 중이던 두 가족의 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은 현장에서 건널목 관리인을 체포하고 주민 등 목격자 7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리인은 과실치사 혐의로 철도법과 형법에 따라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열차는 지난 2월 1일부터 최대 시속을 4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이번을 포함해 3차례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의 열차, 차량 충돌 사고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관리 부실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3,896개의 철도 건널목 중 절반 이상이 무인 상태이며 전체 열차 충돌 사고의 81%가 무인 건널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건널목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50명에 달하며 전문가들은 도로 위 아래 통로나 고가철도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